홉이라는 가명이래요. 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능력 있는 그 프로그래머랍니다. 연봉 한 1억 7천 정도 받는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인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맨날 인터넷 하는 거예요. 구글하고 뭐 다른 뉴스 보고. 그래서 회사 감사팀에서 이 자식이 일은 잘하는데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기록을 뒤져봤더니 이 녀석이 자기가 이제 맡은 업무를 다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연간 3,500만 원 정도 주고 1억 7천 연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뒤져봤더니 다른 회사에 재취업이 돼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그 정도 받았어요. 중국에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해고당했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해고당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현명한 인재인지.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은 일은 잘했거든요. 그 책에서도 자기가 5년 전이었다면 그런 사람 해고했겠지만 지금이라면 그런 사람 적극 기용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버리지라는 것이 뭐냐면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부채를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부채를 쓰는 것도 결국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적은 힘으로 큰 무언가를 넘기려고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레버리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버리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뭐든지 다 아웃소싱해라. 당신이 정말 필요한 곳에만 가서 앉아있어라. 당신은 사장인가? 아니면 당신 스스로에게 고용된 종업원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가게도 하나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장이 아니라 저한테 고용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고은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한 주 고은혜 씨, 고은혜라는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몇 시간을 쓰셨습니까? 주중에는 대부분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원래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꼭 말하는 건 생산적인 일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여러분은 변종윤님은 지난주 변종윤이라는 인간을 위한 시간이 몇 시간이셨습니까? 저는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습니까? 아주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성과를 냈든 안 냈든 간에. 근데 생각해보면 레버리지라는 책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해요. 당신은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우리 사실 직장에서 레버리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력으로 회사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주는 임금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사실 직장인 평균 한 5배에서 8배 정도 회사에 벌어온대요. 그랬을 때 이제 월급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을 다 온전히, 그 가치를 다 온전히 나에게 쓴다면 8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조직이 유기적으로 모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청투모를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요. 여러분이 청투모는 여러분의 레버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온 시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인 것처럼 저도 사실 그래요. 저 청투모를 준비하고 또 제가 수업한 아이콘트 준비하고 여기 나와서 강의하고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제가 회사에서 쉬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40시간 회사에서 보내는데 그 이상은 더 써요. 여기에 대체 너는 28시간을 사니? 그게 아니라 저 회사에서도 해요. 사실.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강의 짜고 코딩하고 짬짬이 시간 나누는 시간마다 출퇴근하는 시간마다 오디오북 같은 거 듣고 저를 위해서 살아요. 제가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렇죠? 수업이 한 4주차가 진행되면 약간 의지해져요. 초심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내용이 맨 처음에는 이제 너무 쉬운 내용 하다가 이제 갈수록 좀 재미없어요. 사실. 와닿지도 않고 어떻게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어제 읽는 바람에 준비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하는 내용도 실전적인 투자,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투자 다들 하고 계시죠?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투자 나는 아예 안 하고 있다.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은혜님은? 많은 종목 안 하고 주식으로?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로? 한 종목당 혹시 얼마 정도 월급 이상 들어가셨습니까? 한 종목당? 네, 적금 들어가야 돼요. 아 계속 꾸준히?
아니요. 뭐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죠. 변종인님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5개 종목 딱 찍어놓고 네. 거기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네. 주식.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할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총투모를 해야 되는가도 여기 나와요. 사실 여러분이 왜 하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총투모가 없었고 여러분은 5종목 이상 관리하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집단지성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레버리지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의 레버리지가 되고 상대방은 우리의 레버리지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웃소싱을 주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끼리 아웃소싱을 줘서 우리는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을 겁니다. 우리는 한 종목만 공부했는데 10종목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너지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리스크 파트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이게 리스크란 그리고 수급 투자, 저번에 수급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수급 투자 전략. 수급 투자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저번에 변종현님이 한번 질문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모멘텀 투자, OECD 선행지수 투자 저번에 다 한 번씩 말했는데 제가 저번에 너무 욕심부렸어요.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실전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변동성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변동성의 속성은요, 투자를 정말 오래 하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직감적으로는 알죠. 알아요. 대충 느낌은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투자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20년 하신 분들도 진짜 슈퍼개미라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실제 많아요.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슈퍼개미들도.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레버리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청투모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여러분이 왜 지금처럼 투자하면 안 되는가? 혹시 여기서 10종목 이상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 네. 10종목 이상 투자. 몇 종목 하세요? 29종목. 아주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요. 자,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잘난 놈인데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 걔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걔가 말하는 내용은 그 리스크란 무엇인가? 리스크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쪽 선이 리스크예요. 여기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높은 거고 이쪽 선은 자산의 수입니다. 이 그래프가 자산의 수가 늘어갈수록 리스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체계적 리스크와 체계적 리스크. 자, 비체계적 리스크라는 거는 개별 종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돌발 이슈라든가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종목인 줄 알았는데 사장이 횡령하고 잠수 타거나 이런 일은 정말 좋은 종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정말 진짜 좋은 회사였을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실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돌발 이슈에는 분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코이츠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 약 30종목으로 분산할 때 이런 돌발 이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는 거의 다 상쇄가 된다. 90% 정도. 완전 상쇄는 불가능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게 신라젠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라젠 사장이 뭐 횡령했나 그랬죠. 그래서 대표 횡령하고 신라젠 좋은 회사였어요. 정말. 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분들도 신라젠 투자 많이 하셨는데 신라젠 기술력 다 알고 신라젠 진짜 좋은 회사라서 투자하신 거예요. 근데 대표가 그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기술력은 알았어요. 그런 비체계적 리스크는 분산밖에 답이 없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리스크가 있어요. 시스템 리스크. 시장 전체가 붕괴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답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코카콜라도 답이 없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살아있던 종목이 없었죠. 이 비체계적 리스크도 막아야죠. 우리가 보통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요건 어떻게든 잘 피해가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 분석 기똥차게 해가지고 정말 재수없지 않으면 요거엔 잘 안 걸려요. 대표가 횡령할 놈인지 안 할 놈인지까지 가서 대표 만나봐요. 그래서 안 걸려요. 근데 이거에는 같이 투자자들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시장 전체가 붕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달러 자산 보유해야 된다. 안전자산 보유해야 되고 모멘텀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자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험자산을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수급 투자 전략과 OECD 선행지표와 또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위험자산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절해가지고 체계적 리스크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그냥 설명만 드려서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 순매수량이라는 겁니다. 누적 순매수량. 딱 1년치예요. 1년 전부터 이 주황색 선은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를 하루하루 다 더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하나하나 더해 나간 건데 마이너스죠. 외국인은 지난 1년 동안 주구장창 팔았다는 거고 개인은 주구장창 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같이 강의하는 그 동생이 있는데 아인컨트 강의 전 시간에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친구 곧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주식을 사준다 그랬대요. 이 친구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시골이에요. 저도 거기 출신인데 거기 충남 서산 아주머니들 사이에 애들 생일에 주식 사주는 게 요즘 유행이래요. 아 저는 그거 보고 주식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회사에서 요즘 저한테 주식 집어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두 명이라서 무시했는데 지금 계속 무시하니까 욕먹어요. 저 새끼 혼자만 먹는다고. 제가 그래서 200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난친다고. 주식할 때가 아니에요. 수급으로만 보면. 지금 여기저기 뭐 경제방송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꾸고 있다. 다 헛소리예요. 개인 투자자들 시장 못 바꿉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아내냐? 지금 여기 외국인 수급 점수, 개인 수급 점수, 평균 수급 배팅 비율 어떻게 구했는지 계산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누적 순매수 금액 과거 1년 동안에 오늘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 하루 전 누적 순매수 금액보다 크다면 1점을 부여합니다. 이틀 전보다 또 크다면 1점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364일, 365일까지 1년 동안 총 365일 동안 비교해서 클 때마다 1점씩 부여해요. 그러면 한 200일 정도만 높으면 한 200점 부여됐고 한 100일만 높으면 100점 부여됐겠죠. 나누기 365일 하면 평균 누적 순매수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 절대 모멘텀으로 우리가 투자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있었죠. 투자한다 안 한다 결정할 때 1년 전 코스피 지수보다 지금 코스피가 낮으면 투자 안 한다. 1년 전 코스피보다 지금 코스피가 높으면 투자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 1년이 최적이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이 최적입니까? 모르죠. 11개월 모르죠. 다 하는 겁니다. 365일, 364일, 363일 이거 마치 절대 모멘텀을 했던 것처럼 오늘 순매수 누적 금액이 1년 전에 비해서 늘었다. 그러면 외국인이 볼 때 우리 주식이 1년 전보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1점. 근데 364, 365, 1년 365일 내내 해가지고 1점씩 더 해가는 거죠. 한 200이면 365분의 200을 투자하는 겁니다. 계산식이 많이 어렵지 않죠. 네. 개인 수급 같은 경우는 반대. 1년 전 순매수 금액이 작을 때 1점 주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개인 반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수급 주체의 순매수 점수를 구하는 건데 그저께 구했더니 외국인은 3.73% 정도의 매력도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99.6%의 매력도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어요. 지금 개인은. 그래서 개인 건 빼가지고 이제 반대인 99.6%가 아니라 0.4%가 넘는 겁니다. 이거의 두 개의 평균이 평균 수급 배팅 비율. 안전자산은 우리 계좌를 해칭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저는 65% 투자하고 35%의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제 계좌 전체로만 보면 안전자산 비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65% 떨어지더라도 안전자산들이 많이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아파요 사실. 안전자산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적 투자자 어떻게 안전자산을 가져갈 것인가? 위험자산 베팅 비중 방금 구했죠? 나머지 35% 그냥 다 안전자산 가져가는 방법. 네. 그러면 이 투자 방법은 문제가 뭐냐면 위험해질 때만 안전자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기의 위험은 얻어맞아요. 네. 처음부터 안전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위험자산 100%가 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 상황이 너무 좋으면 위험자산 100% 가져가요.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는 수익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익이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 한번 때려 맞은 다음에서야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총액 기준의 안전자산 베팅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추천해요. 저는 고정 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비율 안전자산을 가져가요. 내 계좌 전체, 내 투자자산 전체의 한 20%에서 30% 정도 그냥 안전자산에 박아놔요. 일단
그 다음에 나머지 70%로만 요 비율 맞춰서 투자하는 거예요. 70% 제가 만약에 1억을 운영한다면 7천만 원에서 65%만 주식 사고 나머지 30%는 현금을 가지고 있던 안전자산 사든 뭐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그냥 나머지 3천만 원 애초부터 그냥 달러랑 채권이랑 금이랑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장점 수익 극대화는 안 되지만 때려 맞을 때 안전자산 해칭 되니까 덜 맞아요. 좋아요. 저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랑 이런 거랑 다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변동성 역가중 매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 계좌의 위험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위험을 계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식이 너무 잘 나갈 때는 주식 100%도 사실 위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 막 흔들흔들 할 때는 만약에 떨어지면 한 30% 떨어질 수 있으면 주식 100%면 내가 한 30% 정도의 위험을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주식 내 계좌의 위험을 계량해서 그거에 맞춘 안전자산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변동성에 대해서 다 다루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동성의 속성은 참 이거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책에 몇 권 나오는 책도 있지만 이거 시스트레이드 7구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쓴 책에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그 외의 책에서는 저는 이런 변동성의 속성, 분집, 변동, 뭐 순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손익비대칭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아실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하도 유행해서. 네, 먼저 제가 손익비대칭 먼저 할게요. 손익비대칭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손실과 이익이 비대칭적이라는 뜻인데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50% 잃고 다시 50% 벌면 본전이 아닙니다. 100만 원이 50% 잃으면 50만 원이 되죠. 그 50만 원이 50% 다시 벌면 그 50만 원 기준으로 50% 벌니까 75만 원이에요. 이게 손익 비대칭의 원리예요. 자, 조영진 님이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반토막이 나면요. 그거를 다시 원금 회복을 하려면 50% 손실 본 사람이 원금 회복을 하면 50% 손실 보면 사실 멘탈 나가서 손절하죠. 손절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 시장에 돌아와서 원금 다시 만들려면 100% 수익 내야 돼요. 이게 손익 비대칭 원리고요. 75% 잃었을 때는 원금 회복 평생 못해요. 어떻게 75%까지 때려 맞은 사람이 300%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좌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 정도 가면 우리 손절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모르죠. 그건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변동성은 최대한 낮게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우리 모든 투자 자산,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포트폴리오는 가장 낮은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손익 비대칭의 원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점 효과, 우리 마법의 동 굴리기 책 읽어보셨으니까 기준점 효과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고 사람들 편향인데 평균 회귀의 속성이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투자자들은 기준점 효과 때문에 평균 회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평균 회귀 뭐냐? 자, 삼성전자가 반토막 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싸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100만 원, 예를 들어 200만 원 하는 게 100만 원 되면 싸졌다고 생각해요. 다시 200만 원 돌아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100% 올랐다라고 생각 안 하고 본전 제자리 찾았다고 생각해요. 이토록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 갔다가 2000포인트 가면요 30% 정도 떨어진 거였죠. 이번에 30% 떨어졌다가 얼마 회복한 겁니까? 어쨌든 50% 이상 회복한 거죠. 50%까지 안 되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000이 1000이 됐다는 거는 50% 떨어진 거죠. 근데 다시 2000포인트 가죠. 결국 코스피 지수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가만히 기다리면. 왜? 50% 떨어졌으니까 50% 올라야죠. 왜 100% 오죠? 사람들은 기준점이 있어요. 2000포인트에. 모든 주식은, 모든 주가는, 모든 자산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가장 최근에 찍었던 값이 기준점이 돼요. 실제로 우리 어떻게 그걸 이용할 수 있냐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손익 비대칭의 기준점 회귀하려는 성질을 우리 수익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계좌에 A 종목, B 종목 현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 종목은 주식이고 B 종목은 채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B 종목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냥 A 종목과 B 종목을 볼게요. A 종목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거 100만 원 샀어요. B 종목 2만 원이었어요. 이거 50주 사서 100만 원 샀어요. 현금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A 종목이 마이너스 50% 돼서 내 100만 원이 50만 원 됐습니다. 저 이거 100주인데 아직 50주 가지고 있죠. 50주 가지고 있고 50만 원 됐어요. B 종목이 근데 50% 올라서 신나서 지금 150만 원 됐어요. 내 계좌의 총액은 1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집중 투자를 하면요. 요거 아니면 요거 샀으면 무섭거나 울었거나 하겠지만 우리 계좌는 어쨌든 안정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변동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B 주식 오른 거 팔아서 A 종목을 더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종목 100주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50만 원씩 더 사니까 5천 원 됐으니까 그러면 200주 되겠죠. A 종목 200주. 그리고 B 종목은 한 33%판 거죠. 총 50주에서 한 30 몇 주 남겠죠. 어쨌든. 그래서 100만 원 다시 맞췄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기준점에 회귀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반등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어디로? 평균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A 종목이 다시 그냥 주당 10,000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A 종목 산 거 2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100% 수익이 나니까. B 종목이 다시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돌아간다면 마이너스 33% 돼서 66만 원 됩니다. 우리 계좌 총액은 366만 원 됩니다. 이건 너무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게 어딨냐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종목에 분산해 놨을 경우에는 그 종목들의 변동은 우리가 리밸런싱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리밸런싱에서 얻어지는 손익 비대칭의 수익이 우리 계좌에 누적돼요. 아까 했던 말이랑 다르지 않냐? 변동성 낮은 게 좋다며. 변동성 낮은 거는 우리 계좌에서 변동성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조영진 님이 뭐 5천만 원을 잃었던 마이너스 70%를 잃었던 시장은 몰라요. 조영진 님이 언제 손절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의 계좌에는 평균 회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개별 종목과 주식 혹은 뭐 안전자산, 산업군 여러 가지 자산에는 평균 회의가 적용되고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에 가더라도 다시 2000포인트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중간에 리밸런싱 뿐이에요. 리밸런싱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지수 1000만 원 갈 때, 1000포인트 갈 때 우리는 50%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100% 가니까 다시 우리 돌아오겠죠. 리밸런싱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존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존버는 노답인 겁니다. 존버는 진짜 아무것도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 한 멍청한 선택이고 이렇게 적절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각 자산군의 변동성이 오히려 높을수록 좋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리밸런싱 효과가 커질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반토막 났다가 이건 50% 올랐다니까 이게 66만 원 버는 거지. 만약에 이게 3배 가고 이게 3배 떨어지고 했었으면 이게 훨씬 커질 거예요. 그렇죠? 이걸 리밸런싱에서 투자를 하실 때 여러 종목에 분산해 놓으면 물론 이렇게 두 종목에 분산해 놓고 한 종목은 상한가, 한 종목은 하한가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진짜 저는 지금 214종목에 분산되어 있는데 하한가 가는 놈도 있고 상한가 가는 놈도 있는데 신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리밸런싱 하면 이 240원은 언젠간 1000원에 근접해 올 것이고 이 녀석은 제가 고점에 팔았으니까 이 녀석은 다시 1000원에 근접해 가면서 떨어지겠죠. 저는 근데 팔았으니까 괜찮겠죠. 리밸런싱 효과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효과를 누리는 게 리밸런싱 효과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점 잡을 수 있습니까? 꼭지 못 잡아요. 바닥 못 잡아요. 그냥 항상 리밸런싱 해갈 뿐이에요. 지금 제 종목 중에 자랑인데 신풍제약 있습니다. 신풍제약 아십니까? 제 계좌에서 7월 1일 날 샀는데 누적 수익률 400% 찍었었다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400%에서 갑자기 250%가 260%가 됐어요. 어떻게 무슨 하루 만에 150% 가까이 됐어요. 누적 수익률이. 그날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잖아요. 근데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제 계좌에는 수익률이 바닥을 기는 애들도 있어요. 어차피 다음 달에 리밸런싱 될 겁니다. 저는 그 수익이 차곡차곡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제 계좌는요. 코스피 지수가 옆으로 기어도 올라가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는 그 종목 지수 시가총액 가축 방식으로 해가지고 매기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코스피 지수는 리밸런싱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매월 리밸런싱을 하니까 그 리밸런싱 수익이 계속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지수를 그냥 이길 겁니다. 랜덤으로 200종목을 뽑아도 이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밸런싱 효과만 있다면요. 랜덤 200 종목 뽑아도 코스피 지수를 원래는 따라가야 돼요. 200 종목 사서 가만히 있으면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가요. 랜덤 200 종목 사서. 근데 랜덤 200 종목을 리밸런싱 하면 코스피 지수를 그냥 계속 이겨요. 점점. 조금씩. 리밸런싱 수익이 누적되면서. 여러분이 지수 초과 수익을 올리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리밸런싱 하라. 좋은 종목 사서 묵혀둔다. 아주 고리짝 생각이에요. 네. 묵혀두세요. 묵혀두는데 리밸런싱 하면서 묵혀두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신진호 선생님 강연 갔더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진호 선생님이 제가 그때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엑셀로 파일 다 만들어 놓고 주간을 별로 뽑지 않고 그분도 이제 거의 퀀트에 비슷한 투자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종목 선정은 주간으로 해서 뽑은 다음에 실적 얼마나 나오나 봐서 실적에 비례해서 가중치 줘서 리밸런싱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되게 심플하고 괜찮은 방법이다. 어차피 처음부터 좋은 종목이어서 나 이거 10년 가져갈 거야 라고 투자했으면 실적에 따라서 가중치만 더 주면 된다. 아주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적 더 나온 종목, 퀀트로 분석해도 실적 더 나와서 실적 상향하는 종목이 수익률도 더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수익률이 좋으시겠죠, 당연히. 아까 변동성의 속성은 손익 비대칭의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 또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계좌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변동성은 군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뭡니까 일단? 여러분, 변동성은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데 군집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릴 때는 당분간 또 많이 흔들려요. 위아래로 조금 흔들릴 때는 당분간 또 조금 흔들려요.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인지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하는 2,800만 원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매수했겠습니까? 나 1%만 먹어야지? 라고 매수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2,800만 원에서 매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빠지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요. 그렇죠?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변동성이 크게 막 하루에 30% 40%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여기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빨리 손절. 10% 떨어서 손절. 20% 손절.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근데 준비하던 사람들은 야, 30%나 떨어졌어. 지금 사야 돼. 2,800만 원에 2,000만 원 됐어. 완전 싸. 사야 돼. 다시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투자자들 때문에 변동성이 군집하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여기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고 또 그만큼 리스크도 엄청 크다는 걸 알고 그래서 빨리 튀고 싶어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많이 떨어졌다 하면 또 많이 먹어야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비트코인 차트 그만 보고 저희가 한 6개월째 내내 하루에 한 10만 원 하는 주식인데 0.1%씩 내내 그냥 안 움직여요. 프로.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회사가 내일 10% 오를 거라고 기대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 회사가 내일 10% 못 오른데 만약 주가가 0.1%씩 기던 전에 한 3% 4% 오르면 이 회사에 투자하던 사람들 얼마나 신날까요? 팔겠죠. 아, 이제야 수익 실현. 그러면서 막 파는 매도세가 나오니까 다시 계속 1%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떨어져요. 야, 이거는 원래 10만 원 하던 주식인데 원래 한 떨어져도 97,000원 정도 떨어지던 애인데 95,000원? 좀 싼데? 사야겠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그 변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10만 원짜리 회사가 20만 원이 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변동성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변동성 순환이라는 거는 기존 투자자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 때 변동성 순환이 일어나요. 뭔가 호재가 발표돼서 어떤 외국계 자금이나 어떤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이 회사를 강력하게 매수할 때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그 녀석들이 강력하게 공매도를 때릴 때 내려가는 거고 변동성 순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변동성 군집이 있다고 해서 이 높은 변동성이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동성 군집은 높은 구간, 낮은 구간, 높은 구간, 낮은 구간 아니면 높은, 낮은 이런 식으로 뭐 불규칙하게 순환합니다. 그게 변동성 순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건 알았는데 대체 그래서 그걸 우리 보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회사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알 수 있죠, 우리 바로.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상한폭, 하한폭, 하루에 얼마 몇 프로씩 움직이는지, 하루에 일간 변동폭, 평균 한 50일, 100일 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으로 만들어서 내면 그 회사의 변동성 나오죠. 근데 내 계좌에 한 3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3종목을
지난 100일 동안의 일간 변동성 평균. 그게 내 계좌 전체의 변동성 평균이죠. 그 말은 변동성 군집이 있으니까 내 계좌는 만약에 A 종목, B 종목, C 종목 있을 때, 그래요. 삼성전자, LG와 현대자동차 있을 때 얘네 셋 다 하루에 한 5%씩은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최근 한 2, 3주간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내 계좌도 한 5%는 움직이겠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내 계좌의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은 곧 리스크이고 위험이기도 합니다.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어쨌든 내 계좌는 5%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차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변동성 역가중 전략을 만들 수가 있죠. 내 계좌가 변동성이 엄청 크다? 그러면 안전자산을 그만큼 더 보유하면 되겠죠. 보실게요. 최근 몇 달간 주식이 10% 하락할 때 채권은 5% 상승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칩시다. 패턴이라고 하지 말고 변동성이라고 불러야겠죠. 변동성 군집으로 인해서 채권은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성 군집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높은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 변동성을 비교해보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근데 채권과 주식은 반대 방향이니까 주식이 10% 할 때는 채권이 5% 정도 상승하는 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식 뭐 보통 6대4로 하시던가 5대5로 하시던가 이렇게 안전자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대5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일 만약에 주식이 10% 하락한다면 이론적으로 채권은 5% 상승하겠죠. 변동성 군집에 의해서 보면 5%씩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얘는 5%일 거고 얘는 10%니까 10% 떨어질 겁니다. 내 주식 계좌는 45만 원이 되고요. 내 채권 계좌는 52만 5천 원이 됩니다. 5% 오르고 10% 떨어졌으니까. 그럼 내 계좌 총액은 마이너스 2.5만 원, 2.5%죠. 내가 50만 원 투자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식보다 채권이 2배 변동성이 작다면 채권에 2배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33대 67로 만들면 채권이 2배죠. 주식보다. 그렇죠? 주식이 10% 떨어져도 29.7만 원입니다. 채권이 5% 올라도 비중이 2배이기 때문에 70.3만 원이에요. 합 내 계좌 변동성은 0.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는 꼭 0%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의 최근 몇 달간 변동성이 일간 5%였다. 알죠? 근데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거를 백테스팅을 해보면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테스트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기 어려우니까 5대5 전략과 방금 제가 보여드린 유동적으로 주식의 리스크가 커질 때는 채권을 더 보유하고 오히려 채권 리스크가 커질 때는 주식을 더 보유하거나 아니면 주식의 리스크가 작아질 때는 주식을 더 보유하고 이렇게 변동성에 따라서 역가중치를 주는 전략의 수익 곡선이 이렇게 수익의 결국 차이가 좀 나요. 5대5로 코스피에 있는 그 아리랑 스마트 밸류라는 ETF예요. 이거 아리랑 스마트 밸류라는 ETF와 미국 장기 채권 역방향이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5대5로 섞은 결과 이거는 변동성 역가중 전략으로 섞은 결과.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나보고 이걸 어떻게 투자하라고. 그렇죠? 와닿지 않죠? 와닿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어쨌든 일단 보세요. 수익 면에서는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 최대 낙폭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 나요. 자, 이 주황색 아래로 꺾이는 게 뭐냐면 내 계좌가 이만큼까지 깨진다는 소리거든요. 이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압도적으로 덜 깨집니다. 내 계좌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도 이런 데에서 깨지긴 깨지잖아요. 왜 깨질까요? 변동성 순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변동성이 바뀌는 거죠, 갑자기. 그렇기도 하고 얘의 역상관관계가 갑자기 깨질 때가 좀 있어요. 주식이랑 채권이랑 같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변동성 역가중을 해놨어도 손해를 보겠죠. 같이 떨어지면. 물론 같이 오르면 또 엄청난 이익이 나오겠죠. 그것처럼 항상 모든 순간 변동성 군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변동성 순환 때문에. 그리고 그 자산군의 방향성이 같아질 때는 변동성 역가중 전략도 막아낼 수 없다. 요거 어떻게 쓰냐면 마지막으로 요거는 PPT를 나중에 보세요. 변동성에 따른 채권과 주식 비중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 지금 주식이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지니까 채권 비중이 훅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색깔 반대로 썼어요. 주식 비중이 아니라 이게 회색이 채권 비중이고 이 노란색이 주식 비중이에요. 채권 비중이 훅 올라가요, 여기서. 주식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식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고 채권 변동성이 엄청 커지니까 또 채권 비중이 쭉 줄어들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지금 코스피 지수와 미국 장기 채권의 주가를 읽어와서 계산하게 해놨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미국 장기 채권이랑 한국 코스피랑 거의 지금 1대1이에요. 변동성이. 최근 1년. 이거 지금 최근 1년치로 했어요. 최근 1년치 일간 변동성이 1대1이에요. 그럼 뭐 반반 투자하면 되겠죠. 요거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방어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포트폴리오 어차피 코스피 변동성에 추종할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종목에 투자를 하든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적절한 분산을 많이 해놓는다면 분산을 하면 할수록 아까 개별 종목의 비체계적인 리스크는 줄어든다고 그랬죠? 줄어들수록 코스피 종목의 흐름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랑.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랑 비슷해졌으니까 우리 계좌의 변동성도 코스피 지수랑 비슷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계좌가 만약에 1억이다. 우리 주식 완전 온리 주식 계좌가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채권을 가져가야지 우리 계좌가 다음 달엔 안전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실전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에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꼭 안전자산 비중과 위험자산 비중과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보통. 진짜 오래 투자하신 진짜 가치 투자의 대가들도 내 계좌가 얼마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투자합니다. 그냥 감으로 투자합니다. 기억하세요. 꼭.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초투모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 자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산 재무제표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원래 그거 2강 때인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ETF를 살 때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1000 가면 다시 2000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은 일간 변동성을 2배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상한가 연속으로 칠 때랑 하한가 연속으로 칠 때처럼 만약에 코스피가 연속 상승하면 코스피 지수 오른 것보다 2배가 수익 나는 게 아니라 2배보다 더 수익이 나요. 그리고 연속 하락하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만큼 2배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덜 손해봐요. 연속으로만 가면. 근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 아까 말했던 손익 비대칭의 원리가 있죠. 50% 오르고 50% 떨어지고 50% 오르고 50% 떨어지고 만약에 반복한다면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코스피 레버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안 한다고 하면 네. 대리를 넣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 배분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산의 역상 관계가 있을 것.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우상향하는 자산일 것이에요. 근데 인버스가 우상향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번 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리밸런싱 효과가 일어나려면 그 기준점으로 도달해야 되는데 코스피 제가 왜 레버리지를 얘기하냐면 코덱스 그 200 인버스랑 코덱스 200이랑 기준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버스 사실 때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이 됐어요. 그럼 인버스 많이 싸졌다. 5,000원, 10,000원 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준점이 적용되지 않고 일간으로 움직이는 그냥 선물 상품일 뿐이에요. 만약에 기준점이 있는 지수라면 또 모르겠는데 일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아직도 저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를 해서 변동성을 좀 상쇄시키는 건 가능해요. 실제로. 변동성이 상쇄되는데 그걸로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마법의 돈 굴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수익이 창출돼요. 일단 우상향하지 않고 인버스는 일단 수수료도 비싸요. 그래서 천천히 우하향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손익 비대칭의 원리가 계속 적용돼요. 계속 적용돼서 2% 오르고 2% 떨어지고 2% 오르고 2% 떨어지면요. 앞으로 그냥 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서 얘가 오르는 얘의 수익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냥 반드시 갑니다. 수익 없이. 오히려 수수료 내면 조금씩 흘러내리겠죠? 자산대로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채권이 이게 제가 지금 완전 자산이니까 맞아요. 잘 안 되거든요. 네.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을 지켜봤는데 네. 정상적으로 주식 시장이 좋을 때 그런 그거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일주일을 못 봤거든요. 계속 같이 올라가는 케이스를 봐서 제가 미국 시장 특히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건가 그냥 금으로 돌려놔야 되나 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역상관관계라는 것은 전체 시장으로 볼 때 역상관관계라는 거지 하루하루가 역상관관계라는 건 아니에요. 네,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무조건 오르고 채권이 무조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산이 역상관관계인 줄 알았는데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자산 동조화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큰 수익이 나기도 하고 큰 손실이 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단순히 해칭을 채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안전자산을 섞어서 쓰는 법도 좋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거는. 네. 긴 구간으로 보면 역상관관계는 있습니다. 더 걱정하셔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채권 금리가 0%에 다가가는데 앞으로 채권이 안전자산일까? 이게 사실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채권이 그냥 계속 오르고 있죠. 요즘. 오르는 거는 금리 계속 낮추잖아요. 전에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채권은 금리 낮추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었죠. 지금 금리 계속 낮추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계속 올라가요. 주식이 오르는 거랑 뭐 상관없이 원래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힘보다 금리 낮추는 힘이 더 강해가지고 그리고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금리가 0%가 되는 그 순간 더 떨어질 곳이 있겠습니까? 금리가? 그때부터는 이 녀석이 안전자산인지 아닌지가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은 괜찮은데 지금 왜 좀 행복한 고민이세요?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요. 지난번 코로나 3월 19일 날도 제 계좌는 엄청 공격적인 자산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채권 20년물 3배로 버리지. 그러니까 60년물 미국 채권이랑 미국 나스닥 3배로 버리지. 들어가 있는데 동반 폭락해가지고 엄청 깨졌어요 그날.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반대 방향이긴 합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금리 0% 된다부터. 네.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많은 거 뚝 때려놓고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네. 코덱스나 그 타이거 지수 보면 네. 그 배당이 네. 1, 4, 7, 10 이렇게 4번 있더라고요. 1년에. 네. 근데 4월 달에 배당금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거예요? 아, 그게 분배금이라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12월 결산 기업이잖아요. 거의 다 12월에 결산을 하고 나면요 3월에 내년 3월에 주주총회를 해요. 그 다음에 야 작년에 돈 얼마 벌었는데 주주들한테 배당 얼마 해줄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4월쯤에 줍니다. 그 배당을. 그러면 이 ETF에 그 배당이 뭉태기 돈으로 크게 들어와요. 그럼 이 ETF에서 그 배당을 주주들에게 줄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4월에 주는 배당은 커요. 근데 꼭 4월에만 배당이 나오는 건 아니고 중간 배당하는 애들도 있어요. 분기 배당하는 애들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분기 배당하는 것도 받았으면 일단 줘야 돼요. 걔네는 의무가. 그래서 분기 배당 뭐 1, 4, 뭐 7, 10 이렇게 있다고 그러셨죠? 네, 1, 4, 7, 10 중에 4가 제일 크죠? 12월 결산하고 1년에 배당 한 번 주는 회사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네. 자,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 그 어제 그 매니저님인데 매니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투모 이름 바꾸자. 레버리지 투자 클럽. 아니 레버리지가 무슨 말이냐? 빚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원래 뜻은 빚이 아니라 증권 쪽에서는 빚이라고 쓰이는데 원래 지렛대라는 뜻이잖아요. 지렛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렛대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뜻으로 레버리지 투자 클럽 뭔가 이거 사기꾼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청개구리 투자 클럽 그런 거 같잖아요. 최수정 홍보하는 거. 최수정 홍보하는 거 중에 청개구리 투자 클럽인데 사기꾼들이에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종목 추천하고 뭐 사라고 하고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세요. 이렇게 사기치기 시작했네. 이제 사람 많이 모으더니 그런 얘기 안 할 거니까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아직 여러분에게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레버리지 유혹을 이제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전에 우리 차트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더닝크루거 효과.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레버리지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돈을 막 벌거든요. 요즘 돈 버시죠? 수익 나시죠? 레버리지에 대한 유혹이 슬슬 오지 않으십니까? 네, 제 회사 사람들 레버리지 엄청 써요. 주식 종목 추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레버리지를 쓰고 주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윈터 이즈 커밍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 제가 명사 강연 같은 데도 다니면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걸 봤어요. 아, 이런 거에 고민이 있구나. 그리고 저도 수년간 투자하면서 레버리지에 대한 생각, 제가 정립한 그런 것들을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빚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제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이사를 가시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값보다 좀 더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택담보대출은 정말 좋은 대출이니까 맥시멈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빚은 적어야지. 아버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옵니다. 인플레 시대에는 빚이 많은 사람이 승자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빚이 많은 놈이 승자네. 빚쟁이지. 그러는데 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이 많은 사람이 승자예요. 여러분. 특히 고정금리로 받은 2.3%로 받은 빚이 엄청 많은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가 5% 되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안전자리에서 그냥 버는 건데 이해를 못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 가정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수용 불가능한 이론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별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빚이 엄청 많아요. 저는 장난 아니에요. 빚이 많아요. 제 연봉의 10배 이상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오만 빚이 다 있어요. 저는. 제 빚 자랑을 하자면 저는 신용대출도 연봉의 한 3배 정도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한 연봉만큼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제 연봉의 한 3배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을 제 명의로 2개 투자하면 이제 정부에서 뺏어가지 않습니까? 수익을. 그래서 이 친구 명의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명의로 투자하는데 이 친구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래서 제 지분만큼 그 지분의 3배의 레버리가 또 있습니다. 저는 5만 빚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 쓰는 빚이 있어요. 주식담보대출, 신용미수거래, 선물증거금 레버리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제 빚은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제 사업자 신용대출도 있어요. 제가 사업자 하나 있는데 사업자 신용대출도 있어요. 5만 원 다 있어요. 근데 금리가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년에 한 15에서 20% 정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위험 수익을 내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 질문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좋은 말인데 여러분이 투자하는 순간 빚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에는 다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 없는 기업에 투자합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부채 비율 아시고 투자하시죠? 그만큼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가 빚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렛대를 썼고 우린 그런 삼성전자에 투자했고 그럼 우리도 그 지렛대를 쓰는 거죠. 근데 당장 내 빚이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거 신용대출 내 빚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볼까요? 이게 내 빚이 아니라면요? 되게 말장난인데 이거 제 빚이죠? 제 빚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억에서 10억 사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산입니다. 제가 그 빚으로 안전자산도 사고 있고요. 그 빚으로 집도 사고 있고요. 그 빚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인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저는 빚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이건 빚이에요. 건드리면 죽는 레버리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상환할 수 없는 빚은 진짜 빚이에요. 내가 원할 때 상환할 수 있는 빚은 빚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회사에서 기업 회계 잡을 때도 일단 자산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죠. 근데 일단 자산은 자산이에요. 여러분 빚을 자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나라 회계에서는 빚은 자산으로 잡힙니다. 여러분의 빚도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사실. 제가 빚 내라고 지금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ETF를 쓰면 우리가 마치 빚 안 진 것 같은 느낌으로 빚 져서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를 대할 때 우리가 꼭 이거를 빚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제 신용이 있으니까 제 신용 대출이 수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억을 모아서 투자를 하나, 제가 그 수억을 빌려서 투자를 하나. 어차피 제가 만약에 한 5억을 빚을 냈다고 칩시다. 5억으로 10% 수익을 내면 5천만 원이죠. 5억으로 10% 이러면 5천만 원 잃은 거죠.
네, 그 5억을 빚으로 투자하면 빚만 5천만 원 생긴 겁니까? 어차피 똑같은 기회비용이었습니다. 똑같은 기회였고 똑같은 자산이었어요. 제가 5년 뒤에 5억 모아서 5억으로 투자하나 지금 5억 빚져서 5억으로 투자하나 제 실력이 만약에 5년 뒤와 지금 똑같다면 사실 시간을 땡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실력이 객관화가 필요해요. 일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죠.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감당이 돼요. 제가 이자가 엄청 나와요. 한 달에 제 월급의 반 이상 이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 실력 수준을 객관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빚이 많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많이 이제 떨어지고 많이 힘들 때 갑자기 지금까지 자산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빚인 것 같이 다가와요. 그래서 자기 실력 수준을 객관화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근데 빚이 엄청 많지만 그게 다 주식에 들어갔진 않아요. 막 사업하는 데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이것저것 부채가 레버리지가 엄청 여러분도 다 레버리지 있으실 거예요. 빚 하나 없는 30대 이상 직장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 있으실 건데 그걸로 주식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는 이걸 고려한 다음에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레버리지를 대하는 게 단순한 공포일 필요는 없다. 어차피 5천만 원 잃어서 갚나 5천만 원 내 자산에서 날아가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레버리지로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을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이종환님이 지금 순자산으로 한 5억으로 주식을 다 사셨어요. 근데 누가 저리로 5억을 빌려준답니다. 그 5억을 빌려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서 1대1 비율로 맞춰놓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 빚 없이 주식 5억 몰빵돼 있는 게 안전할까요? 이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이거 그냥 단순히 빚입니까 그러면? 내 방어예요. 방어. 내가 빚을 져서 안전자산, 저는 안전자산 비중이 엄청 많아요. 빚을 높은 이자를 내고 낮은 이자를 주는 안전자산을 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되게 멍청한 투자지만. 네. 유동성을 안전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빚 없이 주식 5억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물론 뭐 더 안전하게 하려면 그 있는 5억 안에서 2.5 나눠가지고 해야겠지만 우리가 좀 더 지렛대를 쓰고자 한다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5번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야 아버지 돈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제가 딱 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계속 돈 맡긴다는데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해봤는데 타인 자본은 이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특히 타인 자본이 떨어질 때 타인 자본이 오르면 완전 내 자산 같고 또 그래서 엄청 공격적 투자를 했다가 타인 자본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그거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야 이제 저희 아버지 자산을 운영하기 시작. 타인은 아니죠. 어쨌든 가족이죠. 절대 여러분은 타인 자산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타인 자산을 운영하는 거는 최소 여러분이 3년 평균 수익률 20% 이상 나올 때 그때 그냥 한번 고려해 보세요. 부모님 운영해도 되나 내가 우리 아버지 노후 말아먹었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제가 말아먹으면 책임지려고 운영해요. 우리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에 좀 도움되는 즐겨찾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거는 PPT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investing.com이라는 곳은 그 주가의 실시간 그 로우 데이터들, 주가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엑셀을 조금 하시면 제가 이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백테스팅 그래프들은요 다 엑셀로 만들었어요. 다 엑셀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엑셀 여기서 엑셀 자료 다운받아서 실제로 채권을 매입했을 때 주식을 매입했을 때 한 달마다 리밸런싱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엑셀로 해보실 수 있고 회사채 금리 저번에 우리가 S림 계산할 때 회사채 금리 필요했었죠? 회사채 금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고 이거 되게 좋은 사이트인데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시간 해외 주식 시세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원래 해외 주식 시세 실시간 하는 게 증권사에서 유료예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호가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사이트에 꼭 들어가 보시고 국내 지수 정보 가져오는데 최고는 오히려 investing.com보다 KRX가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KRX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조금 불편하게 되긴 하지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콘토피안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렸던 자산 배분 아이디어라던가 뭐 개별 종목 투자에서 팩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많은 전략들이 콘토피안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문제는 영어입니다. 좋은 전략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영어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전략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매매 종목을 고르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ECD
그리고 마지막 청투모 투자 가이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구글 스프레드시트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셔서 사본 만들기 하신 다음에 쓰세요. 그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면 다른 분들이 못 씁니다. 4강 종강을 앞두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수적 가치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예요. 보수적 가치 투자자와 적극적 가치 투자자가 있는데 회사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적 가치 투자자입니다. 성장하는 회사, 성장주를 사겠다면 성장한 회사를 사는 게 보수적 가치 투자자예요. 성장할 회사가 아니라. 성장 가치와 시장의 기대를 무형의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물론 벌면 많이 벌어요. 카카오 같은 거, 아마존 같은 거 사서.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 인사이트가 생기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난 이 정도 인사이트 있어 그리고 난 아마존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인사이트가 아니라 우매함의 보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 가치 투자는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더 공부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치 투자자라면 이 5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실제 가치 기업이 보여주는 실제 가치 실제 재무를 지키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기업이 보여주는 수익률과 기업이 실제 시장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그런 모든 실제 가치 그냥 막연한 기대 SK바이오팜 사지 맙시다. 무슨 가치가 기대됩니까 거기서. 솔직히 수익은 나겠지만 바이오주에서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라면 가치 투자를 한다면 모멘텀 주식 사면 안 되죠. 저는 신풍제약 사놓고서 무슨 소리냐. 저는 가치 투자자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계량 분석으로 산 종목이에요. 저 그 회사 뭐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망해도 관심도 없어요. 망해도 될 만큼 조금밖에 안 샀어요. 214 종목에 동일 가족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 망해도 제 스크래치도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치 분석을 해서 시간 들일 거라면 애초에 쳐다보지 맙시다. 그런 거. PBR이 5천인가 그래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정당화되려면 5천년 동안 돈 벌어야 돼요. 그 회사가. 살 가치가 없는 회사예요. 사실 가치 투자자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뭐 슈퍼맨을 만든다고 해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전략적이고 현명 가치 투자자는 뭐냐면 누누이 얘기했던 리스크 해칭을 하자는 겁니다. 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 투자자가 버핏이 뭐 말했다. 떨어지는 건 싸진 거다. 뭐 그런 거 무시합시다 우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수급, 개미 수급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개미들 버핏이 말한 거 그대로 추종하는 애들이에요. 떨어지면 싸진 거야. 사요. 그다음 더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요.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버핏은 더 떨어지면 더 사요. 버핏은 항상 현금이 있어요. 우린 버핏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버핏의 말을 진짜 추종을 할 거면 그럼 우리 현금 자산 50% 항상 상시 보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리밸런싱으로 사는 거지 떨어졌다고 50% 헐어서 사고 그러면 어느 순간 더 떨어지면 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현금 50% 가져갈 거 아닌 이상 떨어졌다고 사지 말자.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전략적인 가치 투자를 하자. 시장에 겸손하고 원칙을 잃지 말자. 자,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장이 대세 하락하는데 이번에 코스피 1500 갔다가 막 올라올 때요. 1700에서 제가 아는 지인분이 5년 넘게 이제 같이 투자 스터디 5년 전부터 했던 지인인데 시장에 아웃되셨어요. 그냥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 분인데 1700에서 인버스 레버리지를 많이 사셨어요. 그분이 수익을 못 냈어요. 사실 지난 5년 동안 초기 투자 원금 그대로를 가지고 가셨어요. 지금 5년 동안 시장에서 어쨌든 살아남았던 것만으로도 뭔가 배우는 게 있었을 텐데 5년째 되는 해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 1700에 인버스 레버리지를 엄청 하시길래 그거 뭐 얼마나 벌겠다고 벌어도 사실 뭐 코스피 1300 가실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그건 그냥 탐욕이었고 도박이었습니다. 실제로 투자금이 거의 70% 이상 사라져서 시장에서 아웃되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인버스 투자는요 절대 하지 마요. 시장을 기만하는 거예요. 시장 위에 내가 있다. 내가 시장 이긴다.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예요 사실. 아까 그리고 상방은 무한이고 하방은 유한인데 인버스로 벌 수 있는 상방은 유한이에요. 인버스로 100% 벌려면요 코스피 지수 0 돼야 돼요.
그 이상은 없어요. 코스피 마이너스 없잖아요. 그렇죠? 인버스 사서 상방 막아놓고 하방 무한이에요. 코스피 만 가면 빚 생겨요. 인버스 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겸손하자는 게 이런 뜻입니다. 절대 시장에서 내가 짱인 것처럼 굴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금 말하지만 멍청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잃지 말자는 것은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 투자 원칙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원칙을 수정하는 것과 원칙을 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은 수정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트레이딩 원칙들이 수정되어 왔고 하지만 원칙이 수정되는 순간은 우리가 이성적일 때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바꾸는 건 원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깨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나는 현금 비중을 30% 가져갈 거야 라고 했으면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 거야. 원칙 수정. 이건 수정 아니죠. 코스피가 안 떨어졌을 때 현금 비중을 난 실력이 객관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아. 코스피가 안 올랐을 때 그럴 때 바꾸는 게 원칙 수정이고 많이 올랐으니까 있는 현금 다 털어서 코스피 더 사야지. 이거는 원칙을 깨는 거죠. 여러분이 원칙을 깨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는 투자. 마찬가지로 같은 말입니다. 5번 끊임없이 발전하는 공부하는 투자. 이거는 제가 이 주식장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값을 아끼면 책값의 100배를 시장에 받는다고 합니다. 10,000원 아끼면 100만 원씩 받는대요. 여러분은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리자면 오디오북이 있더라고요. 책을 이제 이북을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는 저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거 들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우리는 좀 이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청투모를 수료하셨고 여러분이 이제 청투모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의 투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청투모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투모 운영 계획은 일단 회비는요 회차당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2회 모이니까 월 4만 원 6개월 선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탈퇴하셔도 회비 반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 시간은요 주말에 할 건데 지금 이번에 회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투표가 좀 필요해요. 원래 수원에서 했었습니다. 수원에서 했는데 강남 수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남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회원분들 들어오는 거에서 투표 붙여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종목과 섹터, 거시경제 팩터에 대한 분석을 각각 발표하실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왜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청투모에서 투자해야 되는가 생각해보자면 회원 혜택 첫 번째 어퍼스 자동 리밸런싱 프로그램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자동 리밸런싱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종목명만 넣으면 알아서 동일 비중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밸런싱을 자동으로 주문을 발송하고 자동으로 매수 주문, 매도 주문 발송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저희 정회원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제가 매월 계량 분석 종목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 제공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리서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가진 정보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으로 그 중에서 최고의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귀결시키십시오. 저는 옆에서 따라가겠습니다. 무정기적으로 제가 특강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혜택 중에 하나는 회비 걷어가지고 제가 꽁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우수 발표자 상금 드립니다. 저희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발표하시면요. 투표할 거예요. 발표 잘하신 분 우수 종목 아니면 여기 정말 준비 많이 해오셔가지고 투표해서 선정되시는 분은 회원수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 회원 드립니다. 그러면 한 20명이면 매 회차 1등은 10만원 상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 회차마다 우승자에게 상금을 줘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발표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수 종목 보상은 뭐냐면 이건 그냥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저는 여러분이 발표하는 종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수 종목에 선정되면 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발표한 사람이 팔라고 하기 전에 안 팔 거예요. 제 청투모 계좌 포트폴리오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일단 테스트로 운영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수익이 잘 나면 나중에 좀 더 키우겠지만 그래서 한 종목당 50만 원을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3, 6, 9, 12 월 말에 분기별로 여러분이 발표한 종목 중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종목에 대해서 그냥 뭐 50만 원 샀으니까 2배 나면 50만 원 수익이겠죠? 네, 3배 나면 뭐 100만 원 수익이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기서 제가 번 수익의 50% 그냥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이 정도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될 거냐면요. 여러분한테 하나씩 종목 발표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해봤어요. 5년 전에. 아무리 제가 용을 써도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우리 진짜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청투모는 이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섹터가 있고 팩터가 있고 뭐 자산 매물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요 최근 수소사회라는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5만 시간 다 청투모랑 아이컨트 이런 거 뭐 개량 투자하고 뭐 프로그램 만드는데 다 쏟고 있어서 사실 제가 수소사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청투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섹터가 있으면 조장이 되십시오. 팀원을 모으십시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별 종목 개인으로서 여기서 발표하셔서 우수 종목 발표해서 우승 상금 받으셔도 되고 조별 발표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조별 알아서 나누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지금 기존 청투모의 수소사회 섹터 조를 제가 조장으로 있습니다. 한 분은 산업 특징,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한 분은 관련 종목, 우리나라에 어떤 종목들이고 외국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서 기술 현황이 어떤 회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또 어떤 분은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투자가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 나눠서 한다면 25%씩만 투자한다면 우리는 수소사회 한 100%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 투자 기회가 있다고 봐요. 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수소사회에서 투자 기회를 본 거는 제가 그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수소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수소사회가 이제 일본에서는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을 다 없애고 친환경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소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그냥 좀 약간 브리핑하자면 제가 이거 지금 조언 모집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원전이 없어지면 친환경 발전으로 결국 가야 되는데 친환경 발전의 특징이 바람 안 불면 풍력 안 돌고 밤 되면 태양광 발전 안 나오고 근데 낮에는 태양광이 너무 넘치게 많이 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태양광 넘치면 이거 버려야 돼요 전기를. 전압과부가 걸리니까. 근데 밤에는 쓸 전기가 없고. 그럼 이 전기를 어디다가 보관해야겠죠. 보관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배터리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불나요. 그리고 그 배터리를 트럭에다 싣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많이 뜨는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동네에서 태양을 발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기를 전해질로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만듭니다. 그걸 전기를.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수소를 만들면 도시가스관이 다 깔려 있으니까 가스관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으로. 그래서 해가 잘 안 뜨는 동네에도 태양광으로 발전한 수소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 집마다 가정용 보일러 같은 걸 설치를 하는데 수소 발전기를 설치한 거예요. 일본의 비전을 말한 거예요. 일본의 로드맵. 이게 일본이 몇 년도까지 한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한 2, 3년 전에 듣고 와 말이 너무 멋있다. 근데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각각 가정집마다 뭐 산속에 있는 전기 전선 없는 그런 데도 이제 가스관 하나씩 깔아가지고 수소 들어가면 수소 받아서 도시가스 받듯이 거기서 발전해서 전기 쓰는 겁니다. 자기 전기차 충전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 친환경 발전 단가가 원전 단가보다 더 내려갔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는 저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얘네가 이제 우리는 수소사회 간다. 우리 수소에다 저장할 거다 했어요. 호주도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가 원자재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었는데 호주에 수소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호주의 수소는 수소사회가 안 오면 쓰레기죠. 근데 수소사회가 오면 그건 바로 전기예요. 에너지고. 원유와 같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수소사회가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소사회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사회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거든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사회가 온다는 말을 진짜? 그게 오겠어?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 왔어요. 오고 있어요가 아니라 왔어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을 뿐이지 한대요. 돈도 얼마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 혼자 다 하기가 힘듭니다. 조언을 모집합니다. 수소사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소사회에 저희 수소섹터 조에 들어와서 같이 리서치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투모 안에서 이렇게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우리 서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G 통신 누구나 다 이거 좋아질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죠? 뭐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가 가치 투자 지금까지 얘기하다가 지금 성장 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가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가치주 분석을 해보세요. 가치주 팩터조. 싼 주식들만 사는 사람들, 싼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복가입 됩니다. 싼 주식만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주식이 싸더라, 어떤 주식이 캐봤더니 어디에 땅이 엄청 많은데 그 땅이 엄청 싸게 산 땅이어가지고 지금 장부가치고 한 사람은 엄청 진짜 알짜다. 이런 거 하나하나 기억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사실 수소 섹터 조장이지만 다 살 거예요. 사실
자산 배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산 배분을 파보십시오. 최고의 자산 배분 전략을 만들어서 발표하세요. 데이 트레이딩, 저는 이쪽에도 관심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해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 발표하겠습니다. 자산 배분에도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없으면 만드세요. 나는 이거 정말 관심이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같이 해볼 사람이 있으면 오십시오. 그래서 청투모는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물론 개별 종목 개인이 발표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혼자서 잘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원래 수업이 없었고요. 저희 다음 주는 여러분 휴가 가시는 분들 있고 해가지고 저희 커리큘럼에도 공지했지만 다음 주는 원래 수업이 없었고 다다음 주 9일인가? 맞나요? 재현씨? 여기서 수업합니다. 뭐 끝났다는데 무슨 소리야. 참관 수업 오십시오. 회원 저희 정회원 신청은 그날 종강하고 받을게요. 그날 1기 선배들이 와가지고 발표 종목 발표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참관해 보시고 네, 이쪽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주십시오. 대신에 저희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요. 어제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사실 이 청투모를 키워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 일단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체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이 리서치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계량 분석 쪽에서는 제가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의 몫을 해주실 자신이 있다면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찍 끝났는데 질의응답 시간 좀 가지고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야기 같이 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설명서 나왔어요. 저희 여기 부정기 우수자 발표 자율 발표 아니에요. 6주에 한 번, 총 3번 모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발표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개별 발표로 안 하신다면 그 조에서라도 발표가 나와야 돼요. 수소섹터 조에서라도. 왜냐면 그렇게 의무를 좀 두지 않으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6주 동안 잠수를 탄다. 자동 탈퇴되고 회비 환급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실 분만 알아주십시오.